자신의 죽음조차 아들의 출세에 방해가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60년 인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며느리의 냉담한 얼마면 되죠? 라는 질문 앞에서 이명자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쓰라린 배신의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의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명자는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69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칼로 두부를 정확히 1cm 크기로 자르는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던 솜씨 그대로였습니다. 팔을 송송 썰며 이명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5해가 흘렀네요. 그때 큰아들 지연이는 고등학생, 작은아들 혜진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지. 이명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명자는 공장 일, 식당 일, 청소 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죠.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내 자식들 봐라. 이제는 나 혼자 다 컸다니까. 이명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큰아들 오지연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왔습니다. 작은아들 오혜진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 취직했죠. 이명자는 자주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했어. 그 말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주문 같았어요.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자 이명자는 불을 줄이고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오늘은 둘째 아들 혜진이가 온다고 했죠. 한 달에 한 번 그나마도 바쁘다며 자주 미루는 아들과의 만남을 이명자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열리고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니? 이명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죠. 26년을 키웠지만 정장 차림의 아들을 볼 때마다 이명자는 여전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은 회사 어땠어?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어머니, 오늘 좀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명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저 결혼하려고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명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 말이었어? 누구? 어떤 아이니? 문희람이라고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같이 몇 번 식사하면서 마음이 맞아서. 혜진은 수줍게 웃었죠. 이명자는 너무 기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늘릴만 하던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혜진이 이명자의 손을 잡았죠. 기뻐서 그러지. 할미구 될 날이 오는구나. 이명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둘은 저녁을 먹으며 혜진의 약혼녀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어요. 이명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행복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혜진과 이람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람은 첫 만남부터 이명자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 노력했죠. 이명자는 이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이람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이 색상은 어떠세요? 웨딩홀 테이블 장식인데. 이람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명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의견도 중요해요. 우리 가족 행사니까요. 이람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명자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포근함이 오랜만이었어요. 결혼식 날 이명자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구입한 연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죠. 당신이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명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식장에서 이명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혜진과 이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축하객들 사이에서 이명자는 문득 큰아들 지연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지연아, 오늘 혜진이 결혼식인데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이니? 이명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일이 생각나서요. 지연은 시선을 피했죠. 이명자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은 혜진의 날이니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지연이 갑자기 이명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오후 3시,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어머니, 저도 결혼합니다. 지연이 거실에 앉자마자 불쑥 말했어요. 이명자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아니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백서운이라고 백석그룹 회장님 따님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이명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얼마 전까지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던 아들이 갑자기 재벌가 딸과 결혼한다니. 그렇게 급하게 결정해도 괜찮은 거니? 이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35이에요. 이미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죠. 그리고 서운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명자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백석그룹이라 우리 같은 서민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인데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이명자가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서운 씨가 인사드리러 오겠대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주말, 이명자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처럼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날이니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명자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백서운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죠. 키가 크고 날씬한 서운은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정성스레 준비한 듯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이명자는 서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운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대화 도중 몇 번인가 이명자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연과 서운이 나누는 대화 중에 대표 자리, 사업 물려받기 같은 단어들이 오갈 때였죠. 지연 씨가 승진하면 이제 아버님 사업 쪽으로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거 맞죠? 서운이 물었어요. 그래,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이명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회사를 옮긴다고? 그것도 처가 사업체로? 그녀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랑보다는 다른 이유로 서둘러 결혼하는 건 아닐까? 식사가 끝나고 서운과 지연이 떠난 후 이명자는 창가에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한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지연의 선택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도 내 아들이 선택한 길이니. 이명자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과 서운의 결혼식은 호텔 대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백석그룹 회장의 딸 결혼식인 만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죠. 이명자는 그 화려한 자리에서 어색함을 느꼈어요. 혜진과 이람이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지연이 어머니로서 계시면 됩니다. 이람이 이명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백 회장 부부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거리감을 느꼈죠.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가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식 이후 지연과 서온 부부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명자는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 정성껏 집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래된 금반지를 팔아 명품 주방용품 세트를 샀죠.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셔도 됐는데. 서온은 선물을 받으며 웃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이명자는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힘들었죠. 이명자는 서운했지만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명자의 69번째 생일날 혜진과 이람은 아침부터 찾아와 축하해 주었어요.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이람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으며 이명자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이는 연락 없니? 이명자가 혜진에게 물었어요. 형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장인어른 회사로 옮기면서 적응하느라 바쁘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지연에게서 연락이 없자 이명자는 결국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서온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서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온아, 지연이 좀 바꿔줄래? 이명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서온이 대답했죠. 오늘이 내 생일인데 지연이가 알고 있을까 해서. 이명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온이 말을 잘랐어요. 아,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밤늦게 전화하시는 것도 일종의 갑질 아닌가요? 지연 씨는 바빠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명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8시였어요. 갑질이라니. 자신의 생일에 아들에게 전화한 것이 어떻게 갑질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안하구나. 나중에 통화하자. 이명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이명자는 지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문객이라고 연락한 후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서온은 불편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온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 이명자는 준비해간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지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랑 밑반찬이야. 서온은 마지못해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명자는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통이 그대로 주방 한쪽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반찬은 이미 상해 있었죠. 이거 먹지도 않았구나.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서온이 당황했어요. 왜 버리지도 않고 그냥 뒀니? 냉장고에 넣어두지 그랬어. 이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보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시어머니라고 해도 사생활 침해는. 이명자는 순간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쓰레기처럼 방치해놓고 이제는
냉장고를 연 것까지 문제 삼다니. 지연이는 언제 와? 이명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늦을 거예요. 11시 전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서운이 대답했습니다. 이명자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아들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이 불편한 공기 속에서 3시간을 더 버티는 건 고문 같았죠. 그럼 나 먼저 갈게. 지연이한테 다녀갔다고 전해줘. 이명자는 짐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는 이명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지연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죠. 지연아, 이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었죠. 봄이 오고 있었지만 이명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고 서운과의 불안은 깊어져만 갔어요. 이명자는 이제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서운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 날들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준 것은 둘째 며느리 문희람이었어요. 이람은 바쁜 변호사 일정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좋은 전시가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이람이 어느 토요일에 불쑥 찾아와 물었어요. 이명자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람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 가보자. 나 박물관 가본 지 몇십 년 됐네. 이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물관에서 이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명자와 전시품들을 감상했어요. 가끔은 법률 지식을 동원해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해 주기도 했죠. 이명자는 오랜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 청자 보세요. 고려시대 것인데 당시 법적으로는 왕실 전용품이었대요. 일반인이 사용하다 걸리면 중죄였다네요. 이람이 유리 케이스 앞에서 설명했어요. 정말 그런 법이 있었구나. 이명자는 감탄했습니다. 박물관 관람 후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이람은 조심스럽게 이명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연 오빠랑은 연락 좀 되세요? 이명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 별로. 바쁜가 봐. 이람의 눈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혜진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형이 많이 달라졌대요. 그러게. 나도 내 아들인지 모르겠다. 가끔은. 이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람은 조용히 이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이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이람 앞에서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죠. 서운이가 나를 무시해. 내가 만든 반찬은 먹지도 않고 아들은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람은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이명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았죠. 이명자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람과 이명자는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하기도 했죠. 이람은 종종 법률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전세 계약서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니 제가 검토해 드릴게요. 이람이 이명자의 집 계약서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명자는 아들보다 더 딸 같은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문득 그녀는 생각했어요. 만약 지연이가 이람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어느 날 오후 이명자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친구 박순자였어요. 명자야, 너 괜찮니? 순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응?
왜 그런 말을 해? 이명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어제 명품 백화점에서 내 큰며느리 봤어. 근데 순자가 망설였어요. 근데 뭐? 이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냥 지인일 수도 있지만 좀 이상했어. 너무 친밀해 보였달까? 이명자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죠. 아마 회사 사람이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녀 관계없이 친하게 지내잖아. 글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 좀 수상했어, 진짜로.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명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설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 결혼한 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서운이 바람을 피운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날 밤 이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결심했어요. 둘째 며느리 이람에게 상담해 보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이명자는 이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람아, 시간 좀 있니? 상담 좀 받고 싶은데. 2시간 후 이람은 이명자의 집을 찾았어요. 이명자는 순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죠. 이람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람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증거라니, 내가 어떻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이 있어요. 제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써봤는데 확실해요. 이람이 단호하게 말했죠. 이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에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만약 서운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지연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이명자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알아봐줘. 이명자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이명자와 이람은 서운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곧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람이 갈색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2주가 지난 후였죠. 이명자의 거실에서 이람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이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서운이 낯선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2번째 사진에서는 그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이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이 일주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에요. 서은 씨는 이 남자와 최소 3번 만났고 2번은 호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몇 시간 후에 나왔대요. 다음 사진을 보자 이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은과 그 남자가 호텔 수영장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이 남자는 누구야? 이명자가 간신히 물었어요. 백석그룹 이사라고 해요. 서은 씨 아버지 회사의 오른팔이죠.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이람이 설명했어요. 이명자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불쌍했죠. 지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지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명자가 중얼거렸어요. 이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지연 오빠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요.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지연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믿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과 탐정 보고서를 등기로 보내세요.
그래야 서은 씨가 중간에 가로챌 수 없어요. 이람이 조언했죠. 이명자는 이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람아, 혹시 지연이 회사 일은 어떤지 알고 있니? 진짜 잘 되고 있는 거니? 이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혜진이가 들은 바로는 지연 오빠가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대요. 백 회장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실무 경험도 없는 지연 오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있다고. 그저 사위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것 같대요. 이명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지연의 냉담함이 단순히 바쁨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이명자는 증거 사진들과 보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지연에게 보냈어요. 봉투에는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엄마가 3일이 지나도 지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명자는 불안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지연아, 이명자가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걸 보내신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지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은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명자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은이한테 물었어요. 처음엔 부인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지연이 쓰게 웃었어요. 오히려 저더러 사찰했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이명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어머니. 이혼해야죠.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결혼 전에 맺은 계약이 있어요. 혼전계약서요. 혼전계약서?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만약 제가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크게 물어야 하는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서은이가 불륜을 저질러도 저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연이 고개를 떨궜죠. 그럼 백석그룹은? 이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일할 수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명자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지연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죠. 어린 시절처럼 말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명자가 위로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이명자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이었죠. 이명자는 지연이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곁을 지켰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이명자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명자는 결심했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의 진심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이명자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2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이명자의 집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의기소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죠. 혜진과 이람도 자주 찾아와 형을 위로했습니다. 형, 이제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하지 않아? 어느 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몇 군데 이력서 넣었어. 예전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데도 있고, 이명자는 아들들의 대화를 들으며 안도했어요. 지연이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나이 35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명자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명자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런 증상으로 시작했었죠. 이명자는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려다가 이람에게 전화했어요. 이람아, 시간 되면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니? 30분 후 이람이 서둘러 이명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좀 아파서 큰 병원 좀 가볼까 해. 이명자가 말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이명자는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람이 함께였죠. 선생님, 제가 뭔가 심각한 병이 있나요? 이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견상 췌장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명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역시 어머니처럼 추가 검사 후 의사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췌장암 중기로 진단됩니다.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명자는 침묵했어요. 이람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많이 나아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람이 위로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과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람이 먼저 전화해 상황을 알려준 모양이었죠. 어머니, 지연이 다가와 이명자를 안았어요. 이명자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아들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 걸까? 그녀는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아들들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줄까? 특히 지연은. 이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통해 아들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사실 의사의 진단은 췌장의 양성 종양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명자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어요. 자, 이제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이명자가 말했습니다. 아들들과 이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이명자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췌장암 중기래. 방 안에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살아요. 제가 간호할게요. 혜진이 이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있어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명자는 둘째 부부의 진심 어린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지연에게 돌렸어요. 지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죠. 지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명자가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이혼 소송 중이고 새 직장도 아직 구하지 못했고 이명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지금 제 커리어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다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어머니 간병까지 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혜진과 이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진이 형을 노려보았죠. 형,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암이래요, 암. 그런데 커리어가 먼저라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 치료비를 대? 일단 직장부터 구해야.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운이었습니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왜 왔어? 지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할 게 있어서. 서운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이명자를 발견했죠. 아, 어머님도 계셨네요.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운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다들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혜진이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 받으셨어요. 서운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가 곧 동정어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많이 심각한가요? 그리고는 지연에게 눈짓을 했어요. 둘은 잠시 부엌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명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지 않았지만 곧 돌아온 서운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서운이 이명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치료비는 다 지원해 드릴게요. 좋은 간병인도 붙여드리고요. 얼마면 될까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명자는 숨이 막혔어요. 서운의 말은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지연이 아버님 주신 위로금도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서운이 덧붙였어요. 그 순간 이명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과 서운에게 자신은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명자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명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명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죠. 대신 단호함과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이명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욕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니? 사람은 도리보다 위에 있는 명분은 없어.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명자는 천천히 둘러봤어요. 혜진과 이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연과 서운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죠. 나는 오늘 이 말만 남긴다. 이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 너희에게 내 마지막 재산 한 푼도 넘기지 않겠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명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험해 본 거야. 내가 정말 위중할 때 누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지 알고 싶었어. 서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암이 아니라고요? 암은 아니지만 췌장에 양성 종양이 있대. 수술이 필요하다고는 하더구나. 이명자가 대답했어요. 서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다니 정말 비겁하군요. 비겁? 이명자가 서운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내 아들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할 때 돈 얘기만 하는 게 비겁한 거지. 내가 아픈 척한 건 내 자식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였어.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한 거였어요.
치료비가 그만. 이명자가 손을 들어 지연의 말을 막았어요. 내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이 내 진심이었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뿐이야.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수술은 언제? 걱정 마, 혜진아. 다음 주에 입원해서 수술 받기로 했어.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래. 이명자가 둘째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서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더 이상 상관없어요. 지연 씨, 서류에 사인하고 가시죠. 지연은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이명자는 그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둘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지연이 말을 더듬었죠. 가봐, 지연아. 내 선택이니까. 이명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본 후 서원을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들. 이명자가 미소 지었죠.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람은 부엌에서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명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나날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해 선을 그었습니다. 혜진아, 이람아. 이명자가 부르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아니야, 당연한 건 없어. 사람은 선택하는 거야. 너희는 좋은 선택을 했고 지연이는 그 아이만의 선택을 한 거지. 이명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죠. 선택은 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명자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시며 그녀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한 후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볼까? 젊은 시절부터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그리고 설악산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명자는 문득 지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전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부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내 삶을 살 거예요. 이명자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오자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잡으셨죠? 제가 휴가 신청할게요. 그래, 고마워. 이명자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뭐니? 이명자가 물었어요. 어제 그 말씀, 재산 얘기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혜진이 물었죠. 이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래, 내 말은 진심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과 이 집, 나 죽은 후에 사회에 기부할 거야. 물론 너희에게 조금은 남기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뜻을 존중해요. 저희는 어머니가 필요하지, 어머니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은 후 이명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말이죠.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명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성공도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달 후, 이명자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혜진과 이람은 이명자를 정성껏 간호했어요. 특히 이람은 변호사 일을 조정해가며 틈틈이 시어머니를 돌봤죠.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람이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이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덕분에 빨리 회복 중이야. 다행이네요. 오늘 오후에 박물관에서 새 전시가 시작된대요. 다음 주에 좀 더 회복되시면 같이 가볼까요? 이람이 제안했어요.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람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죠. 그녀는 문득 지연이 생각났어요. 수술 이후 지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소식은 들었니? 이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람과 혜진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혜진이 말했어요. 어제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대요.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형이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업 자금? 혜진이 설명했어요. 네, 이혼 후에 백 회장님이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대요. 혼전계약서 때문에 위자료도 못 받고 형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나 봐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형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어머니께 사과하기 전에는 도울 수 없다고 했어요. 이명자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혜진은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과 이람이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람이 문을 열었죠. 지연 오빠? 이람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지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어머니, 지연이 이명자를 보자 머뭇거렸어요. 이명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지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잘 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과 이람은 조용히 자리를 비웠고 거실에는 모자만 남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연이 말을 더듬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명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연의 진심을 더 듣고 싶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아니, 그전부터 제가 많이 방황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운이와 결혼한 것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출세하고 싶은 마음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저희를 위해 바치신 희생을 저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명자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집도.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어머니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지연이 계속해서 말했죠. 제가 다시 어머니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명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연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명자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혜진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명자는 아들의 결심에 안도했어요. 지연이 진정으로 변하기를 바랐죠. 지금 어디서 지내니?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잠시 신세 지고 있어요. 곧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이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돼. 내 방은 그대로 있으니까.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아니라 기회야. 이명자가 말을 잘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그날 이후 지연은 이명자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쉽지 않았죠. 백석그룹에서의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은 기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일자리가 구해졌어요. 예전 직장 선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데 영업부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명자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축하해, 지연아.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이명자의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지연은 열심히 일했고 혜진과 이람은 자주 이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명자는 수술 후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명자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녀의 재산 대부분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두 아들에게도 일부는 남겼죠. 이는 이명자의 단호한 결정이었어요. 그 다음 주 이명자는 이람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죠. 해안가를 걸으며 이명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이람아, 고마워. 이명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람이 물었어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건 정말 축복이야. 이명자가 미소 지었죠.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살았을 거야. 이람은 이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년이 지난 후 지연은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는 예전과 달리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했죠. 이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일요일마다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는 것이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백서훈과 강민호는 결국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명자의 가족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 모두가 이명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지연, 혜진, 이람, 그리고 특별히 이람과 혜진의 첫 아이인 5달 된 아기 하은이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이명자는 아기 하은이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지연이 커피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싱가포르로요. 정말? 축하해, 아들. 이명자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가기가 걱정돼요. 이명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걱정 말고 가.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혜진이와 이람이도 있잖아. 이람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오빠. 어머니, 이제 저희보다 더 바쁘세요. 노인 대학도 다니시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과 푸른 나무들이 보였죠. 그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상처받았던 기억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명자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오는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도. 내 자식 농사 결국은 잘 지었구나. 이명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두 아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고,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자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허리 한번 펴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창가에 비친 이명자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이른 살의 여인. 그녀의 인생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